머니판다 이번 시간엔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6.27 대책 이후 2달여 만에 또 수속 대책이 나왔는데 그렇죠. 아직은 좀 시장이 여전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먼저 맞습니다. 현재 좀 상황들을 좀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6.27 대책 기억나시는 건 아마 135만 호 공급하고 그리고 LH가 직접 시행. 이것만 좀 눈에 6.27 대책. 예. 좀 부각되는데요. 그 두 가지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사실 되게 혁신적인 것 같은데 일단 135만 원 공급에서는 일단 1년에 27만 원씩인데 당장 공급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대선 때 양 후보가 다 270만 원들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들이 사실 유야무야 됐고 또 135만 원 또 다시 나오다 보니까 그때 어떤 기억 때문에 과연 이게 될까? 숫자는 일단 되게 높은데 된 건 없는 것 같고 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음표가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약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부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신뢰도에 있어서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50% 정도는 확실히 가능한데 나머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다 시민들이나 뭐 다 반응들이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결정적인 게 이제 LH가 시행을 하면 분양가 인하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서 일부 이제 친시장 언론들은 이제 정부의 좀 의지를 받들어서 130만 원 공급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머니판다를 비롯해서 유튜브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팩트에 너무 이제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분양가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걸 다 아시고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어떤 재판인 느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없고 다만 이제 정부의 의지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효과가 바로는 안 나타나고 시간이 가면서 가시화될 때. 그래서 이제 15일, 16일쯤에 그 성균관대 부지 포함한 유휴부지 4,000세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근데 그거는 또 아이러니하게 그건 또 확실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또 공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분양가에 대한 얘기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정부의 의지는 이해가 되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없었다. 근데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약간씩 효과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던 진보 정부고 강력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예측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세 대출부터 해서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망감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시장에서 그 추가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대기 중이던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막 올라갈 때 대출 신청 막 하다 대출 규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추가 대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나온다고 자꾸 하니까 그걸 기다리던 대출 수요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제가 아는 영업본부장께서 만약에 10분이 그걸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97 대책이 나오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셌으면 아마 안 샀겠죠. 그분들의 80%가 바로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정부를 못 믿겠다는 얘기죠. 혹시 오를까 봐. 그러면 이 대책은 조금 점수를 매기자면 50점 수준? 원래 하는 기본에 그 정도밖에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강남 집값은 좀 포기한 거 아니냐 정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강남 집값에 대해서 이제 서리풀 지역에 대한 어떤 예전에 MB 때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 보금자리 주택하고 반가 그 당시 토지 임대부는 평당 800 시세 반값 더 낮죠. 반값보다 더 낮고 분양가는 평당 1,200에 했어요. 시세가 거의 반토막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죠, 실제로.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강남에 대해서 이거 그냥 방치하는 수준? 이런 느낌을 다 누구나 하는데 그나마 이제 6.27 됐을 때 더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어떤 담보 6억 대출 제한으로 그나마 좀 숨은 죽여놓은 건 사실이에요. 죽어서 거래량이 이제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남 시장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기득권들의 시장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강남에 살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흐름이라는 게 중요한데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에 2022년도 초에까지만 해도 고점 찍을 때 송파 일대 아파트들이 국민평형 32평형이 27억 호가까지 갔었거든요.
이게 17억대에서 갑자기 쭉 몇 년 오른 건데 네. 이게 이제 갑자기 18억으로 푹 떨어졌어요. 2020년 하반기에. 네네. 그리고 얘가 한 2, 3년 안에 뭐 27, 8억에서 못 올라가고 있다가 이번 오세훈 시장 때 폭등을 했잖아요. 지금 33, 4억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6.27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32, 33억 찍었을 때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한 상태에서 6.27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 더 줄죠, 거래량이. 그 추세가 지금 이어질 것 같아요, 연말까지. 그러면 제가 볼 때 조금 조정이 하반기 뭐 두세 달 남았죠. 2달 남았죠. 3달 남았죠. 11월, 12월. 요 사이에 가격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같이 많이 못 내려고 정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그냥 안정된 어떤 수준,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에서 나오죠. 폭등도 뭐 문제가 있고 폭락도 문제가 있다. 그럼 이 값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실수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표현이죠. 그러면 당신이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라면 무주택 서민 헌법에도 나와 있고 그 부분을 좀 챙겨야 되는데 다만 말미에 연착륙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나마 그건 긍정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대책을 낼 것의 전제가 집값이 올라가면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값을 인정한다라는 복선이 깔렸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무주택자나 청년들은 실망을 많이 나타낸 거고 강남은 우린 건재하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상황이 연출된 거고 네. 강남의 어떤 고가에 좀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마영성 쪽으로 올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마영성이 그렇죠. 아직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뭐 네, 어쨌든 집값 안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은 하겠다. 네, 반복적으로 맞아요. 또 대책을 내겠다. 이런 정도는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나 또 세금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건 아직 안 나온 상황인데 네. 앞으로 좀 뭐 그런 대책에 대한 후속 대책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어떤 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뭐 무주택자분도 계시고 뭐 1주택자도 계시고 다주택자도 계시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워딩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경험으로 파악을 해보면 네. 일단 대통령의 한 말 중에 이미 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동안 뭐 해외 순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바빴지만 좀 챙기는 것 같잖아요. 6.27 대책 또 보고를 받고서 오케이 했던 것 같고 거기에 6.27 대책 중에 제가 볼 때 그때도 이미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6.27 대책 발표할 때 끝 말미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상승이나 불안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전세 DSR이나 그러니까 표현은 전세 대출 규제나 그리고 위험 자산 가중치 이거 있잖아요. 그 가계 대출을 만약에 1억을 했다. 그러면 실제 대출은 1억 1,500으로 한 거로 15%면은 15% 업해서 1억 1,500이면은 우리가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8%인데 만약 1억이었으면은 800만 원만 자기 자본 비율을 측정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880만 원을 해야 되잖아요. 85만 원 정도. 네.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자본 비율을 높인다는 건 대출 액수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자연스럽게 긴축 대출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즉시 시행하겠다. 근데 거기다 등자가 붙어 있었어요. 워딩이 중요한데 전세 대출 규제나 위험 가중치 자산 등을 즉시 시행하겠다.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시장을 계속 모니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서 이어진 게 이번에 말씀하신 끊임없이 대책을 나올 거.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은 확실한 것 같고. 그러나 국민들이나 무주택 서민들이 원하는 거는 낮추길 바라잖아요. 폭등한 서울 주택값이. 지금 뭐 너무 지방은 괜찮아요. 네. 지방은 뭐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 수도권도 20, 30% 지금 조정받은 상태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서울은 지금 역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대책을 던져야 되는데 그럼 전세 대출이 아른되죠. 그리고 워딩 중에 또 금융위원장이 15일 날 취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출동해서 보고서 마치고 끝났잖아요. 거기에 내용들이 이제 이어갈 텐데 거기에 워딩과 이 금융위원장의 워딩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취임하신 그분 성함 특이하죠. 2억 원, 3억 원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일간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뭐 2억 원 분양가 인하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기 전세 대출 이분이 던진 게 이제 네 가지 중에 뭐 여러 가지 중에 다 네 가지 빼고 한 가지가 중요한데
생산성 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생산성 금융대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산 가치만 올리는 거잖아요. 부채가 늘어나고. 그런데 이게 기업 대출로 만약에 전환되게 되면 기업에서는 그 대출을 받아서 생산 활동하잖아요. 고용을 창출하고. 이게 이제 생산성 금융이거든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이거를 국정기획위원회 할 당시에도 그 용해인 의원이 뭐 보도에서 나왔었는데 언론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거의 다 정리됐다. 그러면 그런 대책이 나올. 그러면 요 최근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조금만 더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아도 나올 것 같은 대책이 뭐냐면 위험 가중 자산치를 제가 볼 때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15% 주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1억이면 이제 1억 1,500 나간 것처럼 하는 건데 계산을 이게 만약에 25%나 30%가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은행들이. 도리어. 은행들이. 네네. 그리고 기업을 갖다가 기업이 지금 한 50%대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이쪽에서 이 금융 건전성을 지표를 만들 때 그거를 위험 가중자산이 많을수록 은행에서는 불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25에서 30으로 낮추면 주담대나 이거랑 똑같아지니까 은행에서는 여지가 생기니까 생산성으로 대출이 늘어날 거고 그 얘기 뭐냐면 부동산에 집중된 게 좀 전환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억 원 이 금융위원장의 워딩에서 우리는 추가 대책이 바로 가시적이기보다는 스며들듯이 정책이 나오면은 당연히 은행 현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심사가 강화되잖아요. 그리고 가상금리 스트레스 DSR도 분명히 조정할 겁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준다는 얘기는 수요가 준다는 얘기니까 시장에 분명히 안정효과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LH 시행 있지 않습니까? 이 분양가에 대해서 저도 뭐 얘기하고 있고 뭐 딴 데서 많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조금 여론화가 된다라고 하면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면이 안 쓰지 않습니까? LH 직접 시행이라는 강력한 걸 던졌는데 그 결론이 요점이 뭐예요? 그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거고 정책에도 공약에도 있었습니다. 그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근데 그것에 상반되는 포션을 취하면 오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분양가에 대한 얘기가 연말 전이나 지방선거 전에는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 분양할 때 언급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대책이 나올 것 같고 나머지 일 거의 다 막아놨잖아요. 갭 투자를 원천 차단.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전세 갭 투자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박탈한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명확하게 시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풀릴 일은 없다. 당분간. 우리 부동산이 푹 꺼지지 않는 한 그걸 다시 풀릴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아까 135만 원 중에 분양이 자꾸 이제 가시화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할 겁니다. 3기 신도시부터. 아마 내가 볼 때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내년 초에 3기 신도시를 분양가를 좀 낮춰서 이런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준비하지 않을까요? 제가 정권 담당자라도. 그런 걸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재건축에서 용적률을 좀 높이는 대책들 이 부분이 이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유휴부지나 이제 이런 부분하고 서울 시내에도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기존의 임대주택. 이걸 지금 얼핏 그 기재부 장관이 얼핏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소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500%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실현 가능성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추가 대책으로 계속 나올 거고 시장이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유동성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AI 100조 이 부분이 흘러 들어갈 거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금융위원회가 시나리오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하는 것 같은데 또 틈새도 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주택자 이번에 발표하면서 유주택자 전세 대출 3억에서 2억으로 낮춘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걸 왜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기존 사실화하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 카르텔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면 안 되죠. 아예 뭐 못하게 하거나. 그럼 갭 투자를 막겠다는 얘기나 이게 배치가 되는 얘기니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저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리를 높이면 정부는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책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유주택자 전세들도 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을 연출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 서울 입주민이 부족하니까 약간의 상승 효과는 제어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추가 대책은 끊임없이 나온다고 하는데 보유세 부분 뭐 얘기가 좀 길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보유세 만지작되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고 계속 여기저기서 대통령이나 이제 핵심 부서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뭐 예전에 흘리는 것 같아. 네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은 안 하지만 가시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 안 했지만 예측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여러분들 또 이해하실 게 뭐냐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네. 줄으면 세금이 들거치잖아요. 부동산에. 꽤 되거든요. 양이. 우리 국세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좀 됩니다. 부동산 관련이. 근데 거래량이 줄면 세금이 줄잖아요. 그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한 100만 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2,300만 가구예요. 2,300만 가구의 보유세를 1% 높이면 2,300원인데 100만 가구를 암만 높여봤자 500, 600, 1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정부 담당자고 국가 살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보유세를 올려야 이게 좀 유지가 돼. 선진국 그래서 다 지금 보유세가 어느 레벨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글로 가겠죠.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추가 대책에 그건 여야가 사실 합의된 거거든요. 시기만 조절할 뿐이지. 그걸 생각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수요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혹시 뭐 이제 하반기 집값에 좀 가장 큰 변수를 줄 만한 요소를 꼽는다면 어떤 걸로 보세요? 하반기에는 97 대책 이후에 지금 특별한 변수는 없잖아요. 네. 추석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추석 때 지금도 벌써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변수는 이미 6.27 대책에서 이미 다 던져놨어요. 던져놨고 만약에 조금만 더 변수가 하나 있겠네요. 뭐냐면 이게 뭐 양면의 칼날인데요.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와 시의 광역 접근 구역이나 공공택지에 해당되는 인근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을 하고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하거든요. 지자체장이. 다른 데 뭐 지자체장들이 하는 건데 요번에 이제 법안을 바꾼다고 한 내용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국토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할 때 10월 말이면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면 10월 중순이나 11월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을 전부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정리되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뭐 바닷물 간 보듯이 맞춤형, 뭐 마용성 용산은 되어 있고 용산, 뭐 서대문, 동작, 관악, 광진 이런 거 묶어버리면 효과가 좀 크겠죠. 일단은. 근데 그거는 역효과도 있죠. 그렇죠. 여기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신호가 되니까 의지를 정확하게 하려면 제가 볼 때 만약에 서울시를 다 묶었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디가 오르고 자시고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부동산 문제를 좀 불식시키게 한 어떤 정부의 액션으로 받아들이니까 시장이 반응도가 좀 세겠죠. 그건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것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럼 그런 요소들이 나오면 거기서 분양가에 대해서 조금 구분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예측 가능하게 시장에서 새 주택의 3기 신도시 좋은 자리인데 지금 광역교통망 공사도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집을 살 필요가 없고 저쪽 3기 신도시나 그걸 기다리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기존 주택을 갖고 있던 소유자들이 조급해지죠. 매물이 늘어나는데 거래는 없고 그러면 조정이 시작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뿐이 아니라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이제 추석 바로 또 네, 맞죠. 바로인데 이제 토호구역이 뭐 서울 전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 묶이면 또 다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토호제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심사도
가수요가 가세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최근에 20~30%는 앵커링 효과라 그럴까요? 리딩하는 분들이 지방 분들이 자꾸 요새 좀 안 팔려서 그렇지 지방의 유지들이 건물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 건물 통으로 된 거 팔면 강남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토지 거래 허가 전에 이미 다 대기하고 있다가 풀렸을 때 막 들어왔었고 묶으니까 지금 다시 묶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제가 많이 듣다 보니까 빨리 팔리면 들고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만약에 정부가 이걸 정확하게 안다라면 다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이거 한없이 져갈 수는 없고 싸게 팔 일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시장 조정의 안정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부의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토지를 안 묶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까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무조건 올라간다고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탔잖아요. 탄 게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올랐잖아요. 2022년도에 잠시 머물렀다가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둔촌주공 때 다 미분양 나는 게 정상이라고 봤잖아요. 네. 정부가 억지로 올린 값이잖아요. 여기서 움직이는 세력들은 투기꾼들인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투자자분들. 차익을 받았잖아요. 영클 때 판돈 가지고 투자하려고 했는데 2022년에 턱 터져버리니까 기다렸고 기다리다가 타임을 노리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 하니까 지금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소진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사람들은 누굴까요? 근데 요번에 들어온 분들이 누가 있냐면 자산가들, 서울 인구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또 올 초부터 바람이 불었어요.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모여가지고 김 사장 한 사람이 나 강남에 뭐 작년 가을에 샀는데 뭐 10억 올랐잖아요. 송파 같은 거. 그죠? 두 채 샀으면 20억 번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뭐 30~40년을 해가지고 한 100억을 모았는데 이 사람은 1~2년, 3~4년 사이에 그냥 20억을 가볍게 보내? 그게 갑자기 붐이 불어가지고요. 사장들이 그전에는 그 뭐 회사 개인 재산이든 뭐든 100억, 200억 있으면 은행 예금에 넣고 채권에 넣고 그렇게 정석적인 경제 분산 투자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개를 쭉 돌린 거예요. 돌려서 보니까 또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퀘스천 찍는 분들이 요즘 나오기 시작했고 1, 2, 3, 4, 5월에 그분들이 대거 강남주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강남이 더 불탔습니다. 신고가가 많이 나오고. 네, 근데 그분들도 지금 약간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시멘트 32평을 사가지고 이게 그러면 30억 주고 샀다 이거예요. 이게 40억, 50억이 언제 될까 헷갈리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고점에 다다랐다고 다들 보는 거예요. 너무 올랐다. 30% 올랐잖아요. 서울 아파트 주요 지역이.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서 이 중저가 주택인 이쪽으로 6억으로 묶어놓으니까 이 옮길 거다. 역풍선. 근데 역풍선도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럼 제가 드린 요지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로 될 가능성이 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뭐 경제학자가 얘기한 데드캣 바운스 이론에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왜? 외부 요건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관세 그 역할을 무시 못 하거든요. 한 예를 말씀 올리면 여러분들은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요새 뭐 소비 매출이 좀 감소하고 내수가 좀 둔화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뭐 상공회의소나 강의를 가면 이제 티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얘기를 듣잖아요.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쁘시니까 모르는데 지금 실행 중이에요. 네. 철강 알루미늄이라는 게 이제 품목별 관세인데 여러분 세탁기 같은 거 철강 알루미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가 붙어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품들이 전자제품이 많잖아요. 그거에 또 부수적인 업체들도 많잖아요. 그 철강 알루미늄을 납품하는 분들 사장님이 계신데 이미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4월 제가 중순에 강연했는데 모인 자리에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벌써 적자나기 시작했다고. 큰일 났다고. 그럼 벌써 지금 반년 가까이 계속 적자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거예요. 힘들죠 많이. 네. 그러면 지금 관세 다른 것도 이제 15% 가잖아요. 그게 시행 직접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달러가 좀 부족하게 될 것이고 그 와중에 3,500억 불 투자 이거 있잖아요. 네. 우리 지금 4천억 정도 지금 외환 보유 가지고 있는데 3,500억을 어디서 나요? 물론 스텝바이로 가겠지만 그런 여파들이 지금 산재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경제학 당분간은 열심히는 하지만 전체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생각보다 버는 게 적다 보면 당연히 우리도 위축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예측을 해보신다면 여기에 만약에 다른 요인이 충격을 준다라면 대출로 쌓아올린 이 주택 가격이 거품이 잠시 조정될 수 있는 순간도 올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게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이 게임에서 괜찮을 거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 그래도 꺾여도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막연한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본은 어땠나요?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오른 상승폭은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시장하고 글로벌 경제 상황 오늘 이제 금리나 아마 이제 네, 맞아요. 그런데 유럽이 지금 되게 또 안 좋잖아요.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한번 좀 보시고 좀 체크하고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 내에도 양극화가 이제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강남 3구 마용성과 또 서울 외곽 지역 뭐 노도강 이런 데랑 네.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좀 어떻게 이 흐름은 좀 이어갈까요? 마용성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마용성하고 강남 3구에서 막 움직이고 뜨는 데는요, 다 대단지입니다. 대단지. 신축 대단지. 그렇죠. 사실 송파 쪽은 신축도 아니에요. 구축이에요. 몇 년, 2008년이니까 지금 20년 돼 갑니다. 올해 일기 신도시 예를 들면 노후계획도시법이 노후주택이에요. 근데 왜 집값이 그렇게 오르죠? 거긴 또 용적률이 이미 찾아먹을 그렇죠. 적정 수준을 갔기 때문에 더 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기반시설상. 이게 지금 투기붐이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양극화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부동산을 투자 자산으로 활용한 좀 대중화가 된 지가 1980년 후반부터인데 유동성 장세들이 일어나면서 그게 지금 몇십 년 됐고 지금 약간의 위기가 왔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 주식 도사인데 작년인가요? 해가지고 주식 다 팔아서 지금 현금을 그분이 38% 갖고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항상 5에서 10%만 갖고 있던 걸로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뤄짐작하는 어떤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최근에 펀드회사 큰 규모의 CEO들이 자꾸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 뭐죠? 미국이 경제 침체 둔화로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그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양극화 현상의 어떤 초점이 외부에서부터 요인들도 들어오는 데다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편의점 매출을 좀 말씀드리면 편의점 매출이 몇 달째 계속 감소하고 대한민국 역사는 거의 최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수가 지금 감소했던 건 확실해요. 양화 벌어지는데 신축 대단지의 마용성과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은 쫙쫙 가고 있는데 그 재건축 예정 단지 여기 외에 기존 주택 있잖아요. 300세대, 400세대 이런 데들은 그대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역으로 또 노도강 얘기했잖아요. 노도강에서도 최근에 신축으로 입주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 800세대, 1000세대 정도 되면 가격이 좀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구축들이 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성이 강남보다 떨어지니까. 그러면 나머지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동구가 있잖아요. 성동구 바로 옆이 뭐예요? 바로 성북구예요. 네, 성북구. 바로 위에가 동대문구 껴있고. 그렇죠. 그럼 동대문구가 양극화의 저 끝단에 있나요? 바로 옆이에요. 네. 성동구 옆이요. 무슨 차이가 있죠? 만약에 동대문구에 신축이 들어온다 그럴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드릴 말씀 뭐냐면 마용성이 과잉 지금 펌핑됐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거품이 이제 질재 가치에 비해서. 강남은 희소성 때문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걸 따라간 거죠. 다음이. 그러니까 이 스텝바이 형태인데 그러면 여기 노도강도 따라줘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럼 역으로 지금 무슨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계속 못 올라간다면 여기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왜? 여기서 수요가 뒤에서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복합적이지만 양극화 현상은 계속 되겠지만 지금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양극화. 자, 이렇게 있다가 얘는 이만했건데 얘는 이만큼밖에 안 컸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만큼 크고 이런 상황은 없다 이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양극화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저는 거꾸로 주택 가격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좁혀질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오히려. 예. 네네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차라리 마용성 이쪽에 집착하시는 것보다 그 다음 스텝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작구, 관악구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관악구 같은 경우도 강남 몇십 분 가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왜 되게 저평가가 돼 양극화의 있는데, 끝단으로 자꾸 내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마용성, 강남 상구에 투자하고 배팅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확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지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그 정도의 가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거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월세 불안에 대한 걱정도 클 테고, 네. 뭐 이제 월세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전월세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팩트를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앵커님도 이제 보도에서 보신 걸 보고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실 네. 텐데 현장은 안 그렇습니다. 아, 이거를 제가 기자분들한테 좀 기사를 내달라고 얘기 드리는데요. 이 제가 방송을 이제 좀 나가니까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주로 이제 임차로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최근에 형태가 어떻냐면요. 아파트도 여러분 뭐 20억, 30억 얘기 방송에서 하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도 3억부터 7억짜리 아파트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도 조금 싸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가격이니까 전세가가 좀 높아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어떠냐면 제가 이제 뭐 다는 여론조사까지 한 건 아니지만 실제 이제 현장 분들한테 많이 물어본 거죠. 네. 다니면서. 네. 몇 달 동안 이제 월세 가속화, 난민 뭐 이런 기사들 때문에 네. 제가 좀 더 체크를 더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전세 대출 지금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앵커님? 뭐 3점 후반이잖아요. 후반, 네네. 중반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월세는요. 월세는 4에서 4.5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들 어떤 상태냐면요. 전세 갔다가 전세 돈 빼기 힘들고, 그죠? 근데 월세를 살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내가 집을 살 마음이 있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전세를 사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한 지금 시장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동성이. 네네. 기존 주택을 사던 뭘 하던 경매를 받던 바로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전세돈 안 빼주면 스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명한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월세로 가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걸 제가 현장에 확인했고, 두 번째는 전세 사기 여파가 네, 그렇죠. 의외로 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들어갈 때도 내가 그냥 사회적 현상이에요. 아파트 들어갈 때 혹시나 주택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이거 전세값 못 받겠네. 70%면 그렇잖아요. 너무 올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월세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월세를 했을 때는 전세 대출을 안 받을 때 만약에 자본이 뭐 1,000이나 500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도 돌릴 수가 있잖아요. 요즘 뭐 비트코인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식시장 좋으니까 주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쫓겨나서 월세를 가는 게 아니라 기호 선택이 월세로 가고 있는 환경이 지금 시장 상황이 되어 있다. 이걸 명확히 봐야 되는데 언론들은 이걸 마치 밀려가지고 가듯이 이렇게 전세 가격이 차각되게 오르니까 이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일부를 이제 반전세로 밀려나는 것처럼 많이 표현하시는데 네. 그거는 이제 신축 대단지 일부의 현상을 가지고 나머지를 일반화시켜서 잘못된 기사인 거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내가 이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전세 대출 5억 받고 내 돈 2억 하면 7억이잖아요. 아무 데나 가요 지금 거의 서울에. 근데 이걸 안 가요. 그러니까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묶여가지고 내 2억 3억도 묶여 있고 전세 대출도 묶여 있으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들이 내가 청약을 하던 뭐하든 마음이 평화로운 건 월세구나. 조금 더 내고 당분간 2, 3년은 이렇게 가야겠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일부 신축 대단지는 조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강남 상구는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1, 2억씩 다 빠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연초에 비하면
어떤 2, 3억도 빠지고 서초구는 그리고 또 아쉽게 강남에 진입할 분들은 그 뭐 몰린다고 하는데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가서 월세를 몰린다라면 전세 가격이 내려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 연말까지 강남은 계속 내려오거든요. 아시겠지만 세 군데 지금 입주하잖아요. 네, 입주가 11월 있어서, 달부터 네. 쭉 입주해요. 그게 5천 세대 막 넘어요. 근데 지금 저 6월 달에 했던 그 3,300가구 네. 베일리 그 친구도 네, 메이플 지금 한 1,000가구가 남아 있어요. 안 나가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강남 상구는 뭐 전세 밀려서 그런 뭐 월세로 밀린다. 이거하고 전혀 거리가 없는 이 연결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잘 보셔야 될 것 추석 같아요. 이후에 좀 전세 시장이 더 이렇게 안 뛸 것 같아요. 저는. 뛸 가능성은 좀 적을 걸로 보세요. 네. 10월 이후에 이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9월까지가 이제 집을 보러 많이 다니죠. 신혼부부들이. 네. 그리고 11월 되면 이제 신학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예전처럼 학군에 대한 그 열망이 좀 예전 같지는 않아요. 많이 줄었어요. 시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뭐 서울대 나온다고 똑똑하게 아니고 사고 치니까 그런 여파 때문인지 의식들도 많이 우리 자식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강요하는 게 좀 없어요. 좀 명문대 가라고. 그런 추세를 볼 때 예전 대치동에서 작년 제가 2, 3년 전부터 그 학군 수요라 그러죠. 그게 이제 그때마다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네. 한 2, 3년 전부터 그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요번에 물량 나오는 거 타고 좀 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전세 매물이 그리고 최근에 그 1월 달부터 좀 분위기 타서 이제 전세를 내놨던 매물을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로 돌렸던 분들이 네. 매매가 지금 약간 정체가 되니까 다시 또 좀 주춤하고 전세 매물이 살짝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매매가 안 되면 전세로 돌리잖아요. 근데 두 개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요즘 보입니다. 6.27 대책 이후에. 이후에. 예. 그러면 이게 언제랑 비슷하면요. 22년도 하반기 때하고 비슷합니다. 2021년도에 매매 매물은 막 늘어나는데 전세 매물이 막 줄어요. 이때가 피크입니다. 가격이 좋을 때니까. 매물은 주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매매가 올라가고. 여기서 꺾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선이. 매물은 줄고 전세가 늘어날 때. 이게 뭐냐. 매매가 안 될 때. 지금 그 초입의 모습을 6월 27 대책 나오고 나서요. 7월부터 살짝 매물이 늘어납니다. 지금 한 7만 4천 건 서울에 4천 건에서 7만 8천 건 지금 한 4천 개 늘었어요. 매물이 매물이 전세 매물은 약간 그대로 유지하면 살짝 좀 이게 그 초입하고 비슷해요. 요 다음 순서가 이제 추석 이후인데 그러면 이 선이 뭐 제가 또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네. 만약에 2022년 그래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양상인 역전세도 나올 수 있다. 역전세. 네, 전세대출 금리가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정부가 그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는 순간 전세가 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강력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새로운 모습이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서울 전세 매매값 올 초에 막 뜰 때 올 가을부터 폭등한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올 가을 폭등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9월 다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이 좀 이어진다면 네. 무주택자들도 이제 뭐 계속 관망을 좀 해야 될지 아니면 네. 그런 기회를 받아 좀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좀 하실 것 많죠. 같아요. 많으시죠. 네. 예.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실까요? 정부의 대책을 많이 기대하셨는데 일단 조바심이 있으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이번에 그냥 할래 어차피 그걸 하고 이런 좀 부담이나 자기 능력이 체크를 하시고 준비하신 분들은 사실 이어서 사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들이 수요가 분명히 줄어 있고 그러면 거래량은 분명히 줄 거고 특히 이번 달 거래량이 되게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서울이 지금 9월 20일 지금 돼가는데 630건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시점이면 한 3,000건, 4,000건 찍었거든요. 6월 달에 그때 4,500건 찍었어요. 그러면 거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잘해야 2,000에서 4,000 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 상승이 어렵습니다. 그런 거 볼 때 그러면 정부가 제가 말씀 올린 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연말 전에 어떤 걸 던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 대책이 이번 정부의 색깔이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건 뭐냐면 실현 가능한 거를 나열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처음에 하다 보니까 피부에 안 닿아서 우리가 실망하고 있지만 네. 분양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만약에 추석 지나고 10월 말이나 11월 말 던지면 어떨까요? 그럼 정치적인 이슈들이 막 정리될 때 그렇군요. 예. 뭐 검찰 뭐 해체 뭐 이런 거만 하면서 그거 지나고 나고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막 사람들이 신경 쓰다가 스톱이 된 틈에 연말이나 연초 사이에 부동산 대책을 쫙 준비했다가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약간 지금 실망한 건 맞아요. 맞는데 끊임없이 대책을 내겠다고 표현한 것 중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올지를 한번 확인하고 네. 그리고 시장에 접하셔도 좋겠다. 왜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6개월 동안 숨쉬지 않고 올랐잖아요. 서울이. 그죠? 더 못 가요. 아바라톤도 뛰면 결국 끝나는 건데 이거 끝나는 지점에 저는 왔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청년분들은 충분히 연말까지 확실히 보신 다음에 내년의 분위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가 어떤 신호들을 강력히 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짜놓으신 전략, 준비한 전략, 정부의 공공분양 정책에 맞춰서 타임라인 설정하시고 자본계획 잡으시면 그게 제일 좀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이거는 이미 뭐 선거 때 공약으로 많이 뭐 얘기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공급 촉진시키겠다. 뭐 사업 지원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 조건이 있었죠. 공약집에 딱 보면 가로치고 공공성 기업 원칙이라는 게 딱 박혀 있습니다. 강화까지 있어요. 강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미 재건축 재개발 그 전문가들은 다 저랑 소통하면 다 이해합니다. 아, 이거 뭐 그냥 립 서비스구나. 근데 저는 립 서비스라고 생각 안 하고 네.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확실한 현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 올리면 동의율이 거의 뭐 90% 100%예요. 그런데 사업성이 좀 부족해. 이거는 국가 차원과 서울시 뭐 지하철 협조해서 용적률이 주위 인근의 주거 환경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올릴 수 있잖아요. 사업성 확보가 되잖아요. 그럼 공급 효과에 분명히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현장은 도와줄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동의율 뭐 60%고 70%고 뭐 이거는 손댈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주는데 그러면 사업성을 확보하는데 이거죠. 사업성을 확보하는데 100원이 필요해요. 100원을 나라에서 그냥 대줄 일이 없잖아요. 개인한테 특혜가 되니까. 네. 100원을 하는데 그럼 50원은 공공에 기여해라. 우리도 50원 낼게, 너희도 50원 내. 근데 사업은 되잖아요. 이런 형태를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받은 현장이랄까요? 입지가 좋고 조합 동의율이 좋은데 그 사업성이 조금 부족한데 이런 데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고 그리고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양면의 칼날이 있는데요.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멸시를 하면 시장에 혼란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은 주거정책에서 순환 개발이에요. 적정량에. 우리가 25개구니까 서울이 35,000호니까 한 구당 한 1,000에서 2,000호만 멸실돼야 돼요. 그래야 적정 물량이 유지가 되고 돌아가거든요. 그 원칙에 의한다면 암만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한다고 해도 순서는 한정적이라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보시고 접근하시니까 투자나 내 집 마련 관점에서는 실행이 빨리 될 수 있는 지역에 그걸 택하시고 가셔야지 막연하게 투자만 바라보고 하면 언제 될지 모른다. 이걸 좀 알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기 오세훈 시장도 뭐 신흥속통합기획 재개발, 뭐 모아타운 이게 해서 지금 엄청 네. 지금 뿌려놓은 상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들이 뭐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과 또 맞물려서 잘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냐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속통합 모아타운은 사실 기대 많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부 상황을 좀 알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모아타운 2021년인가를 기억하는데 지금 착공한 현장 몇 개인가요? 신속통합이면 1년하고 착공 빨빨 했어야잖아요. 그 와중에 두 군데거든요. 또 시범지역 두 군데예요. 시범지역은 또 어떠냐면 말씀드리면
이미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자율 정비 요 네 가지 섹터가 소규모 정비법인데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효율적이다 해서 한 게 모아타운이에요. 그렇죠. 네. 법적으로는 없는 단어인데 법적으로는 이걸 묶어서 하는 걸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관리지역 형태로 가는데 여기에 이제 소규모 재건축과 재개발과 가로주택과 조합의 형태와 동일의 형태가 법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오세훈 시장 작년에 계엄 터지기 전에 이 재개발, 이게 재개발이잖아요, 주로. 재개발에 대해서 촉진법을 해달라고 막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의 내용이 통과가 돼야 이게 모아타운이 그나마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그다음부터 다시 작업을 가요. 그래도 시간이 걸리는 건데 제가 예전에 지적했던 거는 존치지구의 문제와 그 매도 수용과 뭐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으로 약간의 미세한 요인들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갈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2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 2군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미 4구역이 있어가지고 번동 같은 경우에요. 있어가지고 이미 거의 100%가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할 거면 같이 하자 그래서 언제든지 하는 거였어요. 그건 뭐 치지도 못해요 사실. 이번 모아타운의 어떤 성과가 아니에요. 또 한 군데가 이제 중앙 목동 이쪽인데 이쪽도 비슷해요 형태가.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면 새로운 데서 네. 착공이나 진도가 잘 나간 데가 느낌이 오는 데가 발표를 많이 해요. 몇 가구 확정.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지자체에서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 조합원들이 다 동의하고 다 맞췄을 때 3,000 가구 확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네. 존치지구 나오고 막 이러면.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아타운은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실제로 지금 한 89곳 정도 지정됐잖아요. 거기서 스스로 지금 모아타운 해제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해제했을까요? 말씀드린 문제가 이제 부각된 거죠. 가시화되고. 그래서 모아타운은 정부의 정책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따로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가는 건데 정부에서 정한 소규모 정비법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형태를 국가도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조금 때를 쓴다 그럴까요? 그런데 국가가 지금 뭐 국가도 세금이 모자른데 여기다 세금 퍼볼 일 없잖아요. 이래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장밋빛을 가지시고 다가설 필요는 없다. 좀 지켜보시고 여기도 거품이 많이 꼈다. 조정되는 걸 보시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부의 입장과 이 입장은 좀 틀린 것 같고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건 기억나시겠지만 공공도심 복합개발 들어보죠. 이번에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묶인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꾸 주민들이 싸우고 이러니까 SH나 LH가 그 대행 신탁을 시행을 맡아서 참여해서 하면 진행도 빠르고 자금 융통도 저리로 하니까 사업성이 높아지거든요. 그걸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그쪽 현장들이 다 거의 개점 휴업입니다. 멈췄죠. 네. 멈춘 이유도 웃기죠. 그냥 해주면 되는데 전 정권 제 생각이에요. 전 정권에서 했다고 그냥 미운가 봐요. 그래서 서울시도 협조를 많이 안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협조를 하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웃긴 얘기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했던 정책이라고 이번 정부에서는 도와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장들은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공재개발 몇 구역 이런 데들이 꽤 있습니다. 서울 요지에. 그것들은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지원도 해줄 것 같고. 아직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뭐 사업주 중에 착공한 곳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네네. 뭐 부정적인 인식도 많았는데 그렇죠. 그게 좀 예전에. 달라질 수 있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안에 그 구성원들은 거의 동의율이 90% 100%예요. 근데도 지자체에서 좀 딜레이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신속통합을 띄워야 되니까. 이걸 도와주느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신속통합을 내세우니까 이걸 미뤄야 되잖아요. 모아타운을.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등한시 됐어요. 근데 이 부분도 아직도 오세훈 시장이지만 정부에서 조금 협조를 요하고 서울시장하고 정부하고 뭐 똑같은 국민을 위한 관료들 아니에요? 그럼 힘을 합칠 때가 됐죠, 이제는. 그러면 이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접근하실 때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저평가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 좀 시행 속도가 좀 빨리 날 수 있겠다. 뭐 그런 예측이 가능하고 모아타운은 만약에 이걸 던져줬으니까 모아타운에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 있잖아요. 수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도 청구와 수용은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그 촉진법을 오세훈 시장이 좀 이렇게 해서 던진 게 있어요. 국회 쪽에. 그거를 아마 이제 서로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상호 보완한다 그러면 또 모아타운도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은 시작은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그럼 모아타운은 그 법이 통과돼야지 바로 움직이겠구나. 그리고 이 재개발 공공재개발은 아 조금 힘을 받겠구나. 그 일반 재개발 현장은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 기업 원칙이 필수니까 그렇게 막 뛰질 않겠구나. 뭐 이거 다 예측 이렇게 예측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성이 어쨌든 또 강화되면 재건축 뭐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많이 생겼다고 봐야 수 있겠네요. 예. 아 지금 이제 정부나 그 서울지자체 입장에서는 막으려고 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실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환 개발이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다 푸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재건축 천장이든 어느 지역 모아타운 지역이든 공공재개발이든 바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판단할 줄 아셔야 되죠. 어느 지역이 그럼 그거는 지자체 그 구청에 이제 관계 부서에 가시면 좀 워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부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충분히 상담하시면 내가 좀 빨리 들어가겠다 싶으면 거기에 맞춘 현장을 가셔야 되는 거고 그냥 공인중개사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조합 설립인가 했다고 뭐 다 했다고 바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러면 시간 진짜 아파트 지금 30년째잖아요. 그런 거 잘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밋빛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재건축 재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던 시대는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내 집 마련의 수준에서 끝난다고 보셔야지 예전에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해서 내 집도 받고 집도 더 한 채 받아 이런 시대는 옛날 얘기고요. 1990년 초 얘기고 2000년 초. 10년 뒤에는 내 집 그냥 받는 수준. 지금은 이제 내 집 받을 때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다. 조금 더 가면 돈 내는 게 더 많아지는 그렇죠. 이런 게 좀 부담금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뭐 한창 이제 부동산 PF, 건설사의 PF 요, 어떤 예. 줄도산 이런 문제들이 언급되다가 지금은 좀 많이 잠잠해졌어요.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뭐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는 수준인지. 전혀 아닙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고 이번에 그 LH에서 LH 4천 가구, 6천 가구 그 매입 발표했잖아요. 감정가의 90%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게 미분양이 소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늘어난 추세가 조금 있었습니다. 올 연초에. 서울은 불탔지만 전국적으로 미분양 숫자는 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지금 PF 위쪽에 구조조정을 이복현 원장 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리가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붕 떠 있어요. 그리고 저축은행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언론들한테 이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는 것을 좀 부탁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기업 평가하는 그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길 들어가 보시면 여전히 이건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고 기억나시겠지만 그 재구조화 정책하고 그러면서 현장에 대해서 이자 후치, 이자를 나중에 내게 유예를 시켜주는 현장들이 꽤 많아요. 그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도래했습니다. 시점이. 또 유예할 것인지.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힘들잖아요. 금융기관에서 이 금융기관들의 회사채 금리를 보시면 아시는데 뭐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냥 수면 아래 있다. 언제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기억하시겠지만 태영건설 지금 잘 풀렸다 이게 들리나요? 벌써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1년 반 흘렀잖아요. 1년인가요? 그 아무런 뭐 느낌이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를 가보시면 처음에 이제 그 산업은행 출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원하기로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살짝 반등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그때 시절로 돌아와 있습니다. 위기 터질 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시장 상황에서 태영도 아직 못 살았네 이렇게 판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진행형이다. 그래서 정부도 고민하고 있지만 다행인 거는 그나마 이복현 원장 때 정리는 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 현장별로 다 이거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1금융권이 일단 안전해요. 그래서 큰 충격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스텝 바이로 아마 정리하는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좀 건설사들의 좀 어려운 상황들이 이런 시장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거죠. 네. 있는 건데 정부에서 그동안 막아왔고 이번 정부도 또 막고 있는 형태가 있어요. 이것도 저는 좀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지금 공모하고 있거든요. 6천 채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감정 분양가의 90%를 했어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다 야단치고 있는데 아니 현장에서 안 팔려가지고 미분양 나서 시세 80%에 분양하고 있는 걸 왜 정부가 90% 국민 생각하고 이건 좀 잘못됐죠. 그럼 이게 뭐예요? 받쳐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 저는 그런 표현했죠. 이거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건설업자 주권 정부입니까? 뭐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세게 가셨네요. 우리 피 같은 세금을 네네. 그렇게 쓰면 안 되죠. 70%에 사야죠. MB 때도 70%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부동산 PF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왜 90% 해줘야 이게 뭐가 그동안 밀린 금융 비용이나 이게 해결되는 얘기겠네요. 80%에 사면 그 회사는 일단 파산인 거죠. 적자가 나서. 뭐 이런 것도 좀 유추가 된다라고 보면 아직까지 이 문제들은 존재하고 있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